탈선 사고가 난 KTX 강릉선이 46시간 만에 복구돼 오늘 아침부터 운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강릉선을 정비하는 인력의 절반 이상이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로 채워졌고 평소에 현장 점검도 허술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한 SOC 사업에도 큰 폭의 증액이 또 이루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야는 외유성 출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 소소위에서 의원 외교활동 명목으로 15억 원을 증액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택시기사가 분신을 예고했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을 폐지하면 파장이 클 거란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시장 신뢰의 기반을 흔든 기업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변희재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미디어워치 기자 2명에겐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채용비리와 선거법 위반 피의자가 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안전띠를 뒷좌석에서 안 매도 단속 대상입니다. 뒷좌석에서도 왜 안전띠를 매야 하는지, 현재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잠시 뒤 1차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혹한이 몰아친 지난 주말에 KTX 강릉선 열차가 탈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아침부터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수 배관 파손 사고, 또 통신국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 등 국가기관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는데 개통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열차가 왜 탈선했는지 정확한 원인부터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선로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에 이어 오늘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도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사경은 사고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책임자는 누군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초동조사 결과 탈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 선로 전환기 오류였습니다. 선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로 전환기 2대의 케이블이 서로 잘못 연결돼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고장난 선로 전환기는 21B. 하지만 사고 30분 전 오류 메시지가 뜬 것은 차량 기지로 향하는 21A의 선로 전환기였습니다. 두 개가 잘못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코레일도 결국 엉뚱한 곳만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규명해야 할 건 선로 전환기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잘못 연결돼 있었는가입니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설치를 할 때 그걸 바꿔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철도시설공단이 이제 시설을 잘못한 거죠, 지금. 반면 철도시설공단 측은 코레일이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케이블을 바꿔놓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코레일 측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고 당시 관제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호기 오류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지만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주변 열차를 서행하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교통 인프라의 해외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강도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남북 사이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어 온 건지, 그리고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청와대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설들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까지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 또 이전까지의 실무 접촉 과정에서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본 건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더 두고 보자고 해왔지만 어제와 오늘을 기점으로 연내 답방은 어렵다고 판단한 기류가 뚜렷해졌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바로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무산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오는 건 북한 측으로선 기회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모험으로 생각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 방남을 환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 위원장 본인보다는 이 참모들 중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쪽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인 점도 김 위원장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년 초가 됐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초의 답방도 그렇다면 쉽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새해로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연초 답방이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 사전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김 위원장이 좀 더 대내외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힌다면 그를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나 아무튼 지금까지는 북미 간의 지금 상황도 좀 교착 상태임이 틀림이 없으니까 당장 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나 정부나 사실 모두 말을 아껴왔던 측면이 있는데 우리 정부 쪽과 북한 쪽이 관련해서 조율은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이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내에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면 이 답방과 관련한 접촉은 꾸준히 이어져 왔던 걸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연내 답방을 전제로 해서 북한 측 일정까지 고려해서 몇 가지 안을 던졌고 이후 논의는 있어 왔지만 결국 북한 측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 안들을 놓고 고심한 끝에 일단은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매년 연말만 되면 나오는 뉴스, 그러나 눈여겨봐야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넉넉히 챙기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빠지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보고 싶지 않은 행태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과거 예산 집행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결산심사의 경우에 국회에서 졸속으로 예산이 처리되던 바로 그날 사실상 큰 갈등 없이 벼락치기 의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도 야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의원 자신과 당선을 위해서 필요한 선심성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오죠. 먼저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7일 오후 국회 예결위는 2017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 심사와 달리 큰 진통은 없었습니다. 한 해 예산이 잘 쓰였나 반성하고 점검하는 마지막 결산 회의는 정확히 23분 만에 끝났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결산 심사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시한을 넘겨 다음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됩니다. 제대로 된 반성 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실제 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봤더니 국회에서 증액하고도 예산을 반도 못 쓴 사업이 36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5건은 올해 국회 심사에서도 증액됐습니다.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550억까지 늘었습니다.
신안산선이 시작되는 안산중앙역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고 매년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5년간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증액 사업의 문제점을 국토위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처럼 예산안 곳곳에 졸속 심사의 흔적이 뚜렷한데 국회는 자신들이 쓸 예산은 똑부러지게 챙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올해 내내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소소위를 통해서 의원 외교 예산을 15억 원이나 늘려놨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속기록도 없는 예산 소소위를 통해 여야가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증액한 내역 중 눈에 띄는 건 15억 원이 뛴 의원 외교 활동입니다. 의원 외교 협의회 항목은 5억 원이 더 늘어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른 나라 의원들과 교류하는 건데 올해 대상 국가를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늘려잡았습니다. 한반도 번영과 평화 포럼은 정부 안엔 예산이 없었는데 밀실에서 5억 원 생겼습니다. 외국 손님 초청을 위한 예산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올 한 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던 걸 감안하면 논란이 될 만한 일입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인턴들 퇴직금도 챙겼습니다. 인턴들의 활동 기간이 11개월에서 22개월로 늘어나면서 퇴직금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인턴 경비 76억여 원에 1억 7천여만 원 늘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섭단체 활동 지원비는 늘리면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몫은 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섭단체가 사실상 배제된 틈을 타 일어난 일입니다. 비교섭단체 정책 지원비는 3억 5천여만 원 깎고 교섭단체 지원비는 11억여 원을 더 챙겼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렇게 무작정 예산 따오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혀 필요 없는 예산까지 배정되기도 하고 또 정작 필요한 예산은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따낸 의원들은 언론에 얻어맞아도 좋다. 그러니까 되레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며칠 동안 여야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 자기 지역구 예산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로 도로, 철도, 그리고 공원 같은 SOC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인데요. 기재부 차관 등을 만나서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 증액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역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이 눈에 띕니다. 예, 여기 보면 의원 이름이나 아니면 그 예산 내역은 지금 다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언론의 비판 기사마저도 의원의 지역구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아, 예. 예, 저희도 이렇게 지금 지역구 챙기기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보도 내용이 의원들의 지역구에선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의원 이름과 예산 내용 등을 저희가 모두 가렸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있는 내용들이 또다시 홍보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지웠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실제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올해 초 나온 황주홍 의원의 의정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일보의 지난해 기사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예산안 지각 처리 와중에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다는 비판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 기사조차도 홍보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언론이 비판을 하면 오히려 좋아한다. 좀 황당한 결론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의도적으로 비판 기사를 나오게 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 국회 예결위 소소위 같은 경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경우 기자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의원 측에서 내용을 흘리기도 한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비판이 나오면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이게 합법적인 선거 홍보, 선거 운동이 되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효과가 생깁니다. 비판적인 기사에 나오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실제로 언론사 쪽에 이제 이런 얘기를 흘려주는 의원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50대 택시기사가 오늘 오후 2시쯤에 국회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최모 씨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서 자신의 차 안에서 분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카카오 측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시범적으로 카풀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택시 운전석 앞쪽 유리가 깨졌습니다. 차 안에서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한 택시기사를 구하기 위해 경찰이 급하게 소화기로 유리창부터 깬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국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57살 최 모 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최 씨가 주변에 분신을 예고하면서 경찰은 국회 앞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분신 직전 경찰이 최 씨의 택시를 발견했고 운전석 옆자리에 실린 기름통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의 검문 시도를 거부한 뒤 차를 몰았고 국회 경비대 앞 도로에 택시를 세워 분신했습니다.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택시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측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뿐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정식 운영 시점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숨진 택시기사 최 씨는 분신 전에 유서를 쓰고 카풀 서비스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카카오 측의 카풀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17일을 일주일 앞두고 쓴 유서에서 최 씨는 서울 250여 개 택시 회사의 가동률이 60%도 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에 반대했습니다. 최 씨의 유서는 노조에 전달됐고 노조가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일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최 씨는 A4 용지 크기 종이 2장에 자필로 유서를 썼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최 씨는 먼저 카풀 요금 책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가 승객을 수송해 요금을 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미터기를 달아야 하는데 카풀은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느냐는 겁니다. 또 앞으로 카카오가 요금을 올릴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24시간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카풀을 하루 종일 운영하는 건 출퇴근 시간에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최 씨는 택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서울의 법인 택시 255개 회사의 가동률이 6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요금 우려 등에 대해 돈벌이 수단이나 전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직 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 상장 폐지를 피해갔습니다. 고의 분식 회계 판정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심사를 해온 한국거래소가 오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결국 이번에도 대마불사의 논리를 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투명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분식회계가 기업의 계속성, 재무적인 안정성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론은 상장 유지였습니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판단할 때 통상 5가지 기준을 따지는데 이를 종합 검토해 내린 결론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재개됩니다. 지난달 15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7일 만입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라는 범죄 행위를 응징하기보다는 대기업을 상장 폐지했을 때 파장을 지나치게 의식한 대마불사 논리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22조 원으로 코스피에서 덩치가 10번째 안팎으로 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꾸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보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장 폐지를 피해갔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결정이 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또 회의를 잡아서 할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결국 오늘 이제 예상보다 빨리 결정이 된 셈입니다. 배경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분식 회계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기업의 운영
그리고 영업에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2015년도 회계 부정을 바로 잡더라도 기업이 일단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퇴출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삼성바이오가 2016년 상장할 때 논리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예. 상장 당시에도 당장 재무 건전성은 좋지 않지만 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장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결정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태는 좋지 않으나 미래가 좀 보인다라고 해서 상장을 결정하고 똑같은 이유로 또 근데 사실 똑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분식 회계가 분명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 상장 자체가 상장 폐지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그동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래소가 당시에 시가총액 6천억 원, 자본 2천억 원 이상이면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덕분에 삼성바이오가 적자 기업임에도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장 전에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리지 않았다면 이 특례 조건으로 상장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라는 걸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논리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투자자들한테 알려졌던 것이라면 이건 상장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상장이 된 다음에 어떻게든지 살려나가기 위해서 상장 폐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심사 앞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분식 회계는 시장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다. 파장이 좀 있더라도 이번 일은 그래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관철되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반발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던 참여연대 측은 기본적인 분식회계조차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를 결론 내린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상장과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논리를 금융당국이 채워주는 셈이고 이게 결국은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가 거래 정지 전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22조 원이 넘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시총순위가 8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또 결국에는 이른바 대마불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장 폐지로 결론 내리기는 부담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예상이 됩니다. 예. 상장 유지 결정이 그렇다고 이제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에 면접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장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 판단만 오늘 내린 것이고요. 예.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고발 그리고 지난달에 나온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난달 말에 삼성바이오가 이 금융당국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요. 오는 19일에 가처분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바로 기재정정이라든지 대표이사 해임 같은 등선이 처분을 이행해야 됩니다. 예.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행정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때까지 증선이 결정은 유예가 됩니다. 긴 시간이군요. 2, 3년이라면. 예. 알았습니다. 이현 기자였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자녀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죠. 윤 전 시장은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정진명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광주지검에 출두합니다. 국민과 광주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지만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그 사람하고 선거 이야기를 한 건 없었고요.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10월까지 12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는 268번이나 주고받았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씨는 이번 대통령 생일 때 윤 시장 얘기했다. 추미애 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했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과 돈을 입금한 시기를 볼 때 공천을 기대하며 돈을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윤 전 시장이 보내준 돈으로 수입 자동차를 사고 딸의 결혼식 비용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7월 이후에는 지역의 다른 정치인과 학교 관계자 등 4명에게도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방금 보도해드린 정진명 기자가 지금 광주광역시장 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지검에 나가 있는데 몇 가지 좀 뒷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윤장현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260차례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사칭 사기범 김모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돈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4월 4일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인데요. 윤 전 시장이 김모 씨에게 사정이 어렵다며 빌려준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여러 사람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권 여사로 알고 있는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자, 윤 전 시장에게 받은 돈은 그러면 이 사기범은 어떻게 쓴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사기범 김 씨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모두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김 씨 어머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사고 최근 결혼한 딸의 집을 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윤 전 시장의 사기 피해금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김 씨가 갚을 여력이 있을 때 얘기인데요. 또 이 돈의 성격이 공천 청탁 대가로 인정이 된다면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국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예. 자, 사기범 김 씨도 그렇고 윤 전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곧 지금 기소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3가지입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3가지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해 재판에 넘기고 다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은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진명 기자가 광주지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일산에서 지역 난방 배관이 터진 게 지난주의 일인데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 4천 가구 넘는 상가와 주택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로 취재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가스 공급은 왜 중단이 됐습니까? 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늘 오후 4시 50분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도로에서 모 건설업체가 회차로 공사를 하던 중 굴착기가 도로에 매설된 도시가스 저압 배관을 파손한 겁니다. 아스팔트만 걷어내야 되는데 가스 배관을 건드렸습니다. 부산도시가스는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린시티에 공급되는 가스를 차단했습니다. 8개 고층 건물 등 4,500여 가구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예. 자,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이 일대 주민들은 추위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파트 난방이 안 되고 저녁 식사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도시가스는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주변 도로를 통제하면서 교통체증까지 발생해 퇴근길 시민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상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가스가 들어오는가 싶었지만 일부는 다시 가스 공급이 중단돼 복구도 더딘 상황입니다. 부산도시가스는 복구 작업에 서너 시간 소요될 것 같다며 주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이게 다 복구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던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서너 시간 정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중으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긴 하군요. 알겠습니다. 예, 구석찬 기자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KTX, 그러니까 강릉역을 연결해서 조승현 기자가 KTX 열차를 타고 그 열차가 이제 출발한 지 한 4분 정도면 지난 토요일에 사고가 난 구간을 지나게 돼 있어서 열차 안과 열차 바깥의 풍경을 좀 전해드릴까 했었는데 KTX 쪽에서 가능하면 좀 이것을 현지 중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승현 기자가 탑승을 하려다가 탑승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강릉역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열차 안에서 전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따가 저희가 혹시 그 바깥에서 즉 사고 현장에서 열차가 좀 서행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전해드릴 텐데 지금 거기는 아시는 것처럼 탈선한 열차들이 그대로 현장에 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지나다니시는 그 승객들이 여러 가지로 좀 더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 전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태블릿 PC 보도였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16년 10월 24일 저희 JTBC는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힐 스모킹건이 됐던 최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연속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 등은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고 심지어 가짜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태블릿 PC 조작서를 포함한 가짜 뉴스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번졌고 사회 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겼습니다. 오늘 법원은 변 씨에게 사회 불신과 혼란을 키웠다면서 그 책임을 물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오늘 JTBC의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희원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미디어워치에서 허위 보도를 이어간 기자 2명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추측만으로 조작서를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태블릿 PC와 관련한 여러 자료와 진술이 공개됐는데 변 씨 등이 합리적 검증 없이 조작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재판 중에도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조작서를 계속 주장한 것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도중에도 사회 불신과 혼란을 확대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해 JTBC 기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거나 선동한 사정도 형량을 선고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변희재 씨의 모든 주장을 허위로 본 재판부는 이른바 인터넷 매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신속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보도에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변 씨가 공적인 책임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짜뉴스 논란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희재 씨는 주로 자신이 소속된 미디어워치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은 변 씨가 구속된 뒤에도 계속 미디어워치의 동영상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포털에서 태블릿 PC 조작을 검색하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이 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변 씨의 주장을 허위로 본 재판부는 이런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에 주목했습니다. 신속한 전파력 탓에 독자들이 확인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에서 나온 변 씨의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변 씨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반면 JTBC는 의혹 제기에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했지만 이런 노력조차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비교적 설립이 쉬운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보도의 형식을 빌어 가짜뉴스를 무차별 생산하는 일부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변희재 씨 등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된 허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뉴스룸이 보도한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법원의 판단 이전에도 검찰 수사와 국과수 감정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런 사실이 하나하나 인정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씨는 여전히 허위 주장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오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법원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입수 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미리 짰다. 그리고 이를 취재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0월 18일에 WK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JTBC 취재기자의 진술과 또 당시 건물 관리인의 진술이 수사 당시부터 재판까지 모두 일관되고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가지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 법원이 진술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 등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태블릿 PC를 입수할 당시에 취재 기자와 팀장의 메신저 대화, 그리고 당시 태블릿 PC의 전원을 켜보기 위해서 취재 기자가 근처에서 충전기를 구입한 영수증,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희 취재 기자의 진술과 이런 증거들이 다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반대로 변희재 씨 측은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예. 재판부가 두 번째로 밝힌 것이 바로 이제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들을 JTBC가 조작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는 JTBC가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 폴더를 삭제하고 또 최순실 씨 관련 사진이나 청와대 기밀 문서를 저장시켜 놓는 등 그런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변 씨 측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해서 국과수의 감정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와 재판부의 결론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오늘도 밝혔습니다. 예. 국과수 감정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JTBC 취재진이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이후 전원을 켜서 시스템을 작동시켜보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생성되거나 경로가 바뀌었지만 이는 태블릿 PC가 구동되면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누차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변 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조작된 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재판부가 미디어워치의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재판부는 변희재 씨 측이 자신들의 이 매체인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보도하기 전에 이 같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모든 언론의 의무이기도 한 이 최소한의 검증 노력, 변 씨와 미디어워치는 이런 노력마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따끔하게 뼈 있는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태블릿 PC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다. 이것은 사실 앞서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확인이 다 된 상황인데요. 오늘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연설문 작성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 검찰도 최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태블릿 PC의 위치 정보가 실제 당시 최순실 씨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 이 정보까지 모두 확인이 됐고 또 최순실 씨가 업무를 지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로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보냈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변 씨 측이 태블릿 PC가 최 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 씨 등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도 10년 단위로 소멸됩니다. 불과 3주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이 마일리지를 쓰기가 쉽지 않다. 비행기 좌석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좌석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A씨는 김포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비행기 예약을 포기하고 KTX를 탔습니다. 빈자리를 확인했는데도 결제를 마일리지로 하겠다고 하자 항공사에서 자리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몇 프로를 마일리지 좌석으로 했고 이게 다 나갔다는 건지 공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공개해줄 수 없다고 그러고.
A씨처럼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을 하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의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을 충분히 두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승객들이 몰리는 휴가철에도 마일리지로 이용 가능한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는 마일리지 좌석의 공급 비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 구속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아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했다며 수사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공범 수사 중이라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한미가 내일부터 방위비 분담금 제10차 협상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틀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2배로 늘리자고 주장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부담을 안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우리가 올해 미국에 낸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입니다. 2014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돈을 냈고 내년부터는 새로 맺을 협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9차례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액은 연 1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외신은 미국 정부가 1조 9천억 원까지는 아니지만 12억 달러, 약 1조 3,500억 원 규모를 요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입니다.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 이른바 작전 지원 항목 신설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은 수용하지만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연 1조 원을 넘길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최소 1조 원 이상을 요구하는 미국 간의 격차를 내일부터 열리는 10번째 협상에서 줄이지 못하면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JTBC 유선입니다.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일이 중국 모욕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족 감정을 내세워서 화웨이 물건을 사라고 장려하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보고 한 발 더 나아간 대응을 취하겠다. 중국 외교부가 미국 대사를 불러들여 멍완저우 체포령 철회를 요구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캐나다 대사를 초치해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체포 초기 미중 무역 담판과 분리 대응하겠다며 절제된 반응을 내놓은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입니다. 분노한 중국 여론이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상하이 청두 등에선 화웨이 휴대폰과 노트북 구입 시 20% 보조금을 주겠다며 구매 촉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족주의 신문 황구시보의 편집인은 아이폰으로 소셜미디어에 화웨이 지지를 표명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청단은 멍완저우가 미국에 인도되고 화웨이가 거액의 벌금을 치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올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법정에서는 오늘 밤 멍완저우의 보석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라 미중 갈등이 통제 범위를 넘어 대규모 보복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모델하우스에서 어젯밤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기둥이 수십 미터까지 치솟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아파트 높이만큼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쏴보지만 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계속 폭발하고 있어 지금 장난 아니야. 어제 저녁 경기도 의정부시의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건물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200여 가구가 15분간 정전되고 근처 아파트 주민들까지 대피했습니다. 옥상에서도 연기가 막 보이더라고요. 여기 화단에도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불이 난 모델하우스입니다. 건물이 모두 불에 타면서 시꺼먼 뼈대만 남았고 굵은 철제빔이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차량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가 다 불에 다 녹은 거예요, 불길에. 내일도 일 나가는 데는 못하죠.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아파트 창문틀은 그을렸고 창문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층 바닥 쪽에서 불길이 올라왔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2년 전 우리 야구는 승부 조작 스캔들로 발칵 뒤집어졌죠. 승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태양, 문우람 선수가 오늘 승부 조작 의혹이 있는 선수가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론된 선수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야구계는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2년 전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우람은 기자회견을 열어 승부 조작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문우람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했던 이태양은 자신이 검사에게 속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거들었습니다. 검찰과 구단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또 다른 선수들의 승부 조작 가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아 배팅한 선수 김택형, 정대현, 문성현, 김수환은 왜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지. 실명이 언급된 선수들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때 아닌 승부 조작 의혹 때문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한화 정우람은 잔치 분위기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구단들은 한국야구위원회, KBO 차원의 신속하고 명확한 사실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승부 조작 의혹 폭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앞으로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비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학교가 5년 동안 급식용 쌀을 비싸게 사거나 사무용품을 사면서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이 닷새째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육청 앞에 섰습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사장의 조카였습니다. 이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자 학부모들이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학교를 진짜 어떻게 믿고 보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학교는 최근 5년 동안 행정실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급식용 쌀을 비싸게 구입해 급식에 사용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판매가와 비교했을 때 쌀 20kg 한 포대를 평균 2,700원가량 비싸게 구입해 5년간 1,100여만 원을 더 썼습니다. 또 사무용품 업체 4곳으로부터 물건을 산 뒤 1,100만 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은 비자금을 만든 건 잘못이지만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이 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필리핀 남쪽 섬에 방치돼 있는 한국산 쓰레기 6,500톤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수출했지만 사실은 먹고 버린 음료 비닐이나 찌그러진 간편식품 용기 같은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성탄절 전까지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누군가 다 먹고 버린 음료수 껍데기. 찌그러진 음식 용기는 썩지 않고 필리핀까지 왔습니다.
빛이 바랜 통조림엔 한글 상표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미사미스 오리엔탈주에 버려진 한국 쓰레기입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쓰레기 6,500톤이 축구장 6개 넓이 하치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과 10월 경기도 평택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불법 수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선별도 해야 될 거고요. 세척도 해야 될 거고요. 최종 완료된 폐기물을 나가는 걸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그건데요. 하치장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Kay basin unya ug usa siya sa kung madayon na ang planta. Basin unya ug usa siya sa makadaot sa among panglawas diri. Kay niaman gud ang among panimalay luyo ani nga basurahan. Mora na ang akong gikahadlukan. 필리핀 언론과 환경단체는 성탄절 전까지 쓰레기들을 가져가라는 입장입니다. I think they have enough lands there. They have the technology to handle their own waste. 환경부는 업체에 쓰레기를 다시 반입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보다. 네, 프랑스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도 10만 명 넘게 거리로 나올 만큼 민심이 가라앉질 않자 마크롱 정부가 수습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3차 집회 때보다 폭력 양상은 많이 완화됐지만 노란조끼 시위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먼저 폈다며 부유세를 부활하고 서민 복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 달 넘게 침묵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수습책을 발표합니다. 현지 언론은 2020년 인상하려던 노령자 연대수당을 앞당기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거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부활절인 내년 4월까지 집회를 계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마크롱의 메시지가 시위의 변곡점으로 주목됩니다. 주말 사이 런던 도심은 브렉시트 찬반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한 차단벽도 설치됐습니다. 브렉시트 협상안은 현지 시간 11일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협상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은 메이 총리의 낙마, 제2 국민투표 실시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혼란에 빠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KT 화재 사고로 주문 전화나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한 해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KT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김모 씨를 대구지검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산 물품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반입할 수 있는데 김 씨 등은 시가 68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4만여 톤을 러시아로 가져간 뒤 원산지를 조작해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우리 해경이 납포했습니다. 당시 중국 어선에는 오징어 45톤가량이 실려 있었는데 동해안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가 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 차를 수십 차례 들이받은 37살 김모 씨에 대해서 살인 미수 및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낮 12시쯤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의 차량을 28번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차량 앞좌석 문에 몸이 낀 상태여서 골반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대중교통의 경우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뒷좌석 안전띠의 실태와 필요성을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사고입니다. 사망한 어머니와 아들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연습을 잘 안 했는데 앉아있을 때 이게 불편해서요. 시속 12km로 달리던 차량에서 추돌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전벨트를 맨 경우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차량이 전복됐을 때는 충격이 더 큽니다. 안전벨트를 맸을 때는 큰 충격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전복되자 소지품이 떨어지고 온몸이 차량 벽에 부딪힙니다. 반대편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앞좌석에 앉은 촬영 기자와 충돌합니다. 안전띠를 맸을 때와 달리 차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다른 자세로 다른 위치로 가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맨 경우에 비해 죽거나 다칠 확률이 6배가 됩니다.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 나면 부모님들은 멀쩡한데 아이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썬팅이 짙어 안전띠는커녕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택시를 세우자 그제서야 승객이 안전띠를 맵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 기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안전띠 착용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창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우도 간혹 보고. 대중교통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기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하지만 기사가 승객에게 미리 안내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광역버스는 전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요. 얼마나 매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띠를 맨 사람이 없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 벨트를 모두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와도 매지 않습니다. 안 매시는 분이 더 많아요. 매는 분보다. 매려면 이게 말을 안 들을 때가 많더라고. 취재진이 10차례 택시에 타봤지만 기사가 따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술 드신 분들이죠. 술 드신 분들 안 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안 되면 그냥 내리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30% 수준입니다. 99%인 독일, 96%인 호주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안전띠 경고음도 운전석에서만 의무입니다.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풀으면 바로 경고음이 나오지만 뒷좌석에서는 안전벨트를 풀러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전좌석에 적용되는 건 2021년 9월부터 생산되는 차량부터입니다. 우리나라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명 수준으로 OECD 평균 5명의 2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뒷좌석 안전벨트를 덜 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아우디 A6의 프로그레스 TFSI로 더 완벽해지다. Audi A6 TFSI.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얼핏 사자성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자성어는 아닌 이 말의 원작자는 누구일까? 내가 창작한 말이다. 주인공은 박희태 전 국제회 의장이었습니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직후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이른바 의원 빼가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자 자신이 이 내로남불의 논리를 들어서 반박했다는 것이죠.
하긴 22년 전이긴 하지만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두에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면은 바뀌어서 2018년에 막바지, 단돈 1,000원 아니 몇백 원으로도 삶을 꾸리는 노동자의 희와 비가 엇갈리는 것은, 또 심지어는 생사가 엇갈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더구나 줄어든 일자리 탓에 임금을 줄이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가 뜨거운 이슈가 된 경제 상황에서 정작 스스로의 연봉은 예외였던 것일까?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처리된 예산 갈등, 그 와중에도 일사천리로 처리된 항목이 있었으니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면에 줄어들거나 증액이 취소된 예산들은 청년 일자리 예산,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예산, 노인 기초연금 예산 등등, 물론 제대로 일만 잘한다면야 세비 좀 올려줘도 나쁘진 않겠으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장면이란 툭하면 멈춰서는 국회, 텅 빈 본회의장의 풍경, 쌈짓돈같이 사용하는 특활비, 각종 외유성 출장.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정책 개발에 우수한 의원에게는 총 1억 9천만 원의 포상금마저 주어진다는데, 비난에 못 이겨 도로 그 돈을 내놓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곤 하지만 그들은 과연 타인의 임금에 서슬같이 엄격한 만큼 스스로의 임금에도 엄격한 것일까? 내로남불은 내가 창작한 말. 그는 약간의 으스댐을 녹여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처음 꺼낸 이가 그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가장 적재적소는 이래저래 단어가 처음 태어난 바로 그곳, 정치권이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뭐 어차피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열차가 늦게 지나간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차가 실제로 이곳을 지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역산을 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사정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지연이 됐는지 따져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먼 위치까지도 이 선로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멀리 있는 상황에서도 열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코레일 측이 이 사고 구간을 지날 때 열차의 속도를 시속 40km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 사고 구간을 지난 열차를 봤을 때 시속 40km보다도 훨씬 더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차피 오늘 새벽에 다 이제 시운전까지 하고 하루 종일 운행을 했습니다만은 혹여나 또 다른 그 이후에 타신 승객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까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코레일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조사위원회는 선로 전환기의 훼손이 잘못 연결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애초 설계 때부터 잘못돼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릉선 KTX 전 구간에 걸쳐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회선이 거꾸로 연결된 걸 1차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부터 잘못이 됐는가 이를 추적을 했는데 그 결과 설계 때부터 잘못됐다라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신호기를 열어보고 또 도면까지 직접 확인해서 도출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설계가 된 이 선로 전환 장치가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토부 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코레일 측의 이를 점검해 보라면서 긴급 안전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태블릿 PC 포렌식
검찰에서 변호인단에게 줬는데 깡통 아닙니까 여러분? 태블릿 PC가 자기들이 조작했는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가짜뉴스는 2016년 12월 8일 미디어워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뒤 2년 동안 인터넷 기사와 유튜브, 태극기 집회, 정치권으로까지 돌고 돌면서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저희 JTBC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면서 보도를 통한 대응은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지난 2년을 정리하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난해 시청자분들께서 뽑아주신 최악의 가짜뉴스도 이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팀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시청자 2,651분께서 2017년 최악의 가짜뉴스로 태블릿 PC 조작서를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그 이후에도 거짓 주장들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워치가 지난 2년 동안 내놓은 인터넷 기사들을 오늘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했잖아요. 네.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게 500개가 넘는다면서요? 정확히는 563건이었습니다. 네.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단독 JTBC와 김한수 사전 접촉 정황, 단독 JTBC 보유기간 중 태블릿 PC 사진 폴더 통째로 삭제돼, 태블릿 PC 최순실은 사용 안 해 등입니다. 오늘 1심에서 허위로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조작설이 가짜인 걸 알면서도 미디어워치가 지속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워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짜뉴스가 이제 유튜브로 옮겨 붙으면서 더 확대가 됐죠?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방송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안에서 사진을 저장하는 폴더인 DCIM 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폴더는 JTBC가 이 태블릿 PC를 갖고 있던 기간에 삭제된 것입니다. 네, 사진 저장 폴더는 삭제된 게 아닙니다.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저장 경로가 바뀌었다는 게 오늘 판결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채널을 비롯해서 태블릿 PC 조작이 제목에 들어간 사실 왜곡 영상은 39개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온라인 공간만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공간, 특히 태극기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악용이 돼 왔죠. 네, 특히 과격 시위를 조장하는 용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의혹을 넘어서는 과격한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JTBC가 입수했다는 그날 처음 열렸어요. 드레스덴 연설문이 한 번도 열려본 적도 없다가 네, 이런 내용을 일부 언론들이 사실 검증 없이 받았었습니다. 거짓 정보는 계속 돌고 돌았습니다. 참고로 함컴뷰어는 가장 마지막 읽은 시점을 기록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저 주장은 이 원리로 보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 태블릿 PC 조작 TF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네, 사실 다 떠나서 태블릿 PC는 누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기 아닙니까? 네, 포렌식 전문가들은 조작을 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조작하기 어렵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사실을 누락한 채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 갈등 같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들은 책을 만들어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판결문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가 됐고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 태블릿 PC 조작설은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짜뉴스의 전형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말리러 갔다가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뭘 말리러 갔을까요?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닷새째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손 대표의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을 좀 그만해달라 이렇게 말리러 갔는데요. 말리다 보니 간혹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언성이 좀 올라간 부분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단식을 풀으세요. 아니 단식은 왜 단식을 해요? 왜? 예, 왜 단식을 하냐면서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예. 좀 더 나중에는 약간 논쟁으로 흐르기도 했는데요. 짜증이라기보단 좀 열심히 말렸다는 정도? 예.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약간 나중에는 언성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면전에서 죄송합니다만 야합을 해서 통과시키고 그게 선거제도 개혁은 의미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빨리 통과시켜야지. 아이고 빨리 통과시키긴 그걸 야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야합이지 야합이지. 어떻게 저 커브런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을 했는데 그건 논쟁하려고 온 게 아니고. 예. 예. 논쟁하러 온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저런 대화가 약 10분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곡히 말리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는 결국 이해찬 대표가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풀면 그때부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예. 손 대표가 협상 끝나는 것을 보고 단식을 풀겠다. 본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단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랫동안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닷새 정도는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고령의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부에서 부담도 있고요. 또 불만도 있습니다. 예. 제가 한 지도부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경우 민주당은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예. 문제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도농복합형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도농복합형이 뭔가 하면 대도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고 예. 농촌에서는 1명만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이 불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절대 못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3당은 지금 민주당이 도농복합형 등의 문제를 들어서 즉 한국당의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서 지도부가 좀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도가 경쟁력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난 8일 새벽 4시 반에 당시 이제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지 3분 만에 지금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페이스북인데요. 제가 노력한 가장 보람된 예산은 부산 경부선 전로 지하화 예산이다라고 3분 만에 상당히 긴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예. 부산 지하철 지하화는 일단 저기 반영된 예산은 35억 원으로요. 사업성을 검토해보는 용역 예산입니다. 예. 하지만 만약 사업성이 있다라고 된다면 모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산 경부선 철로 지하화 예산 관련 예산이긴 합니다만은 관련을 빼니까 마치 지하화가 금방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성이 있는지 용역을 받아보는 예. 35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의 뒷부분에는 그 내용도 좀 나오고요. 원래는 경부선 부산 지역의 지하철화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선거에 나섰을 때도 오거돈 시장 당시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공약인데요. 하지만 이번 예산을 짤 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도 반영하지 않았고 예. 상임위인 국토위에서도 거론되지 않다가 장제원 의원이 내가 땄다라고 홍보를 한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대답 없는 북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북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인데요. 아, 예. 예, 오늘 서울에서는 북한 관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사회를 받던 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 특보가 미국 측 인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국이 최선이나 김영철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에게
10번, 2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전화해도 북한이 안 받는다는 건데 그 어떤 뜻일까요? 예, 제가 그래서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 문정인 특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실제 전화를 해도 계속 안 받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최근 일은 아니고 지난 10월에 방한했던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 대표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서 문특보는 사회를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과장돼서 미국 측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이 북미 접촉에서 전화를 안 받거나 또는 어떤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을 안 주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예. 사실 지난 11월에 비건 대표는 북한이 협상이 완전 무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사실 과거에도 보면 그런 전화도 아예 안 받은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전문가에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일단 진짜로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있고 또 답이 없어서 답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있고 예. 또 북미 간에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내가 아직 할 말이 없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은 아닌가요? 근데 보통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면 아무래도 매달리는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냥 전화를 안 받거나 응답을 달라고 했는데 응답을 안 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한 소식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미국 측에서 의제를 조율할 때 몇 주간 전화를 했는데 북측에서 전화를 안 받았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기를 어쨌든 기대는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낮부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옵니다. 수도권은 눈발이 날리는 정도지만 강원 남부와 경북, 충북 내륙 지역에는 많게는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박성태 기자 그리고 김태형 기자, 박현주 기자 등이 참여해서 지난 1년 동안의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1년 전 이때쯤에 우린 세계 일주